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간의 9번째 글자 임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봄과 여름, 가을을 지났습니다. 수로 넘어온다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서 겨울로 접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가을 동안 결실을 맺고 수렴되던 기운이 이제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는 계절이에요.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깊어지고 다음 봄을 위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점입니다. 임수는 십간 중에서 가장 깊고 넓은 기운입니다.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수는 양수인 임수와 음수인 개수로 나뉩니다. 황금은 계절상 늦가을에 해당하는 기운이었고 열매가 완성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늦가을이 지나면 초겨울이 오고 한겨울이 오죠. 11월쯤 초겨울이 시작되며 나무의 열매는 다 떨어져 땅에 묻혀 씨앗의 형태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 씨앗의 모양이 바로 임수의 에너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작지만 그 안에 DNA 정보 등을 많이 담고 있죠. 만약 사과나무 씨앗이라면 사실상 씨앗에는 사과나무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물상적으로 깊은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바다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임수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겉으로 조용해 보이지만 많은 지혜, 생각, 감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죠. 임수는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로 모으는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라는 것도 결국 모든 삶의 과정을 모아서 하나의 형태로 만든 것이거든요. 임수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로 모으는 힘인 것입니다. 태양처럼 확 펼쳐지는 병화와 반대되는 에너지라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반면 개수는 한겨울과 봄 사이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땅에 심긴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간목을 배웠으니 간목을 함께 떠올려 봅시다. 임수는 씨앗의 형태라고 했고 간목은 씨앗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가는 모습이었죠. 개수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씨앗이 추운 겨울에 땅의 압박을 받으며 계속 눌리다가 터져나오게 되는데 터져나오기 직전의 상태가 바로 개수의 에너지입니다. 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수는 하나로 집약하는 에너지라면 그게 모인 상태에서 계속 압박을 주는 힘. 그래서 곧 터져나오기 직전의 상태가 개수입니다. 그래서 개수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을 보면 수의 에너지를 가졌지만 생각보다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고 활동적인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늘 답답함을 느끼고 감성적이고 생각이 많기도 한 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임수를 바다라고 표현했는데 개수는 바닷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 내리는 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상 관점에서 임수와 개수의 차이를 계속 설명드려 볼게요. 임수는 모든 것이 모여 한 점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고를 확장하면 임수는 철학적으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목, 화, 토, 금의 인생의 과정을 거친 후 한 점으로 모이는 지점이거든요. 또 임수는 바다의 물상을 가졌죠. 바다는 소금이 있는데 소금은 사실 조금만 과해져도 생명이 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가 집약되어 있는 빅뱅 이전의 한 점의 상태도 임수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개수의 물상은 이슬, 비 등 생명을 키우는 물로도 대표됩니다. 이는 음양의 차이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토와 기토를 배울 때 무토가 큰 광야가 되고 기토가 생명을 먹여 살리는 논밭에 비유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임수는 실용적인 것보다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고 철학, 종교 등에도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반면 개수는 실용적인 기술,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감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임수와 개수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복습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핥기식으로 임수는 바다, 개수는 빗물 이렇게만 알고 끝나기 쉽거든요. 자, 그러면 임수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임수의 성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광대입니다. 넓고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수의 첫 번째 특징은 그릇이 크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어떤 강물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맑은 물도, 흙탕물도, 짠물도, 민물도 전부 받아요. 임수도 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상황을 비교적 쉽게 수용합니다. 물의 흐름처럼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 두며 거부하거나 밀어내지 않습니다. 둘째, 지적 호기심이 강합니다. 바다는 끝이 없어요.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고 깊이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임수의 머릿속이 이와 비슷해요. 하나를 알면 그 너머가 궁금해지고 그 너머를 알면 또 그 너머가 궁금해집니다. 지식의 경계를 계속 넓혀나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임수는 대체로 아는 것이 많고 관심 분야가 넓습니다. 셋째, 자유를 추구합니다. 물은 막으면 돌아가고 가두면 넘치고 얼리면 기다렸다 녹아서 흐릅니다. 결국 흐르고야 마는 게 물의 본성이에요. 임수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틀에 가두거나 정해진 방식만 강요하는 환경에서는 극도로 답답함을 느껴요. 임수에는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물이 자연스럽게 바다를 향해 흘러와요. 노자가 물을 최고의 덕으로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아요. 높은 곳에 있으려 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즉 가장 넓은 곳이 되는 거예요. 임수에게도 이 성질이 있습니다.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려 하지 않아요. 경쟁적으로 앞에 나서거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임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정보가 모여들고 기회가 모여듭니다. 낮은 곳이 결국 가장 넓은 곳이 되는 것처럼요. 이 특성이 때로는 임수를 만만하게 보이게 만들기도 해요. 자기 자신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바다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잔잔해 보이는 바다도 폭풍이 오면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임수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유연하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임수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 임수의 사고방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광활한 수평선과 함께 전체 지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작은 웅덩이에서는 보이지 않던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임수의 사고방식이 이와 비슷합니다. 임수는 나무보다 숲을 보는 경향이 강해요.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에 매몰되기보다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을 파악하는 데 강합니다. 그래서 임수는 전략적인 사고에 강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디서 비롯됐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큰 그림에서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에 당황하거나 흔들리기보다 그것이 전체 흐름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봐요. 또한 임수는 연결고리를 잘 찾습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연결하듯이 임수는 언뜻 보기에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공통점과 연결점을 잘 발견해요. 이게 저것과 연결되는구나. 이 원리가 저 분야에도 적용되네. 라는 식의 사고를 잘합니다. 이게 임수의 지적 호기심과 결합되면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또 임수만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물은 흐릅니다. 한 곳에 고여있는 물은 결국 썩어요. 임수의 본성도 흐르는 것,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임수의 강점이기도 하고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해요. 임수는 변화에 강합니다.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보다 호기심이 앞서고 변화를 위협으로 보기보다 새로운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어떤 그릇에 담겨도 그 모양에 맞게 변하듯이 임수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에 비교적 유연하게 적응해요. 그런데 이 흐르는 성질이 지나치면 한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물이 계속 흘러가 버리면 저장되지 않잖아요. 임수가 관심사가 너무 넓어서 하나에 깊이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물은 담아두지 않으면 흘러가 버립니다. 임수는 엄청난 잠재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 방향으로 모아 실제로 결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관심사가 다양하다 보니 의외로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쯤 하면 임수의 약점도 보이시죠? 바다는 넓고 깊지만 그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어요. 방향이 없으면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넓다는 것은 경계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임수의 첫 번째 약점은 변덕입니다. 관심사가 넓고 호기심이 강하다 보니 에너지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기 쉬워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사람도 흥미롭고 저 사람도 흥미롭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 가지에 깊이 집중하거나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약점은 우유부단함입니다. 물은 어느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어요. 이게 유연함의 강점이지만 반대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임수는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결정이 쉽지 않아요. 선택의 순간에 오래 머물거나 결정을 내리고도 다른 가능성에 미련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약점은 현실 감각의 부족입니다. 큰 그림을 잘 보는 만큼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에 소홀해지기 쉬워요. 전략은 훌륭한데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단계에서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다가 크고 깊어도 실제 생활은 작은 웅덩이 옆에서 이루어지듯이 임수도 큰 그림만큼 작은 현실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임수는 어떤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임수는 생각할 공간, 탐구할 공간, 자유롭게 움직일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임수는 또한 지적인 자극이 있는 환경에서 빛납니다. 배울 것이 있고 탐구할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을 계속 접할 수 있는 환경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만 반복하는 환경에서는 임수의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됩니다. 오늘 임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10번째 글자,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수이지만 바다가 아닌 이슬과 빗물의 기운. 임수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보시면 10간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